동생의 약혼 축하 파티에서 녀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를 자신의 상사에게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대표님, 이쪽은 카산드라, 아니, 우리 집안의 낙오자입니다. 동생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듯 소개하자 부모님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엄마가 중얼거렸고 아빠는 어색하게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창의 고급 산장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피식,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지만 실내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탁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동생의 상사, 최태석 대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내 동생 강민우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민우가 내 이름 강수연을 입에 올렸을 때 최 대표님은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가늘어졌는데 나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찰나의 표정이었지만 내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이내 그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흥미롭군. 그가 조용히 말하며 동생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팀장, 내일 아침 내 집무실에서 봅시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생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수치심에 온몸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나는 두통 핑계를 대고 그 차가운 겨울밤 속으로 빠져나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내 집 부엌에 홀로 앉아 몇 시간 전에 식어버린 커피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민우의 비웃음과 그 뒤에 따르던 침묵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나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아주 오래전부터 집안에 실패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41, 나는 서울 도심의 작은 사무실에서 독립 재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 전문 분야는 기업 회생, 즉 파산 직전의 중견 기업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빚을 재조정하거나 은밀하게 공급업체와 협상하는 일에 파티를 열어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밥벌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나는 요란한 기사 한 줄 없이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오너들 사이에서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단 한 번도 내 성취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그럴싸한 직함, 큰 사무실, 끊임없는 칭찬, 그리고 SNS에 자랑할 만한 게시물들을 의미했습니다. 5살 어린 민우는 언제나 집안의 스타였습니다. 싹싹한 성격, 성장하는 물류회사의 마케팅 팀장 직함, 빵빵한 집안의 약혼녀까지. 부모님은 민우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녀석의 승진, 세차, 휴가 사진은 모두 액자에 걸려 집안을 장식했습니다. 내 성과들은 기껏해야 예의상 끄덕임 정도를 받았고 대개는 너도 이제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야지 라는 한숨 섞인 잔소리로 끝났습니다. 약혼 파티가 있기 3달 전 민우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공항까지 태워달라는 듯 가벼운 말투였습니다. 혜진이랑 평창 산장 호텔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누나, 그런 지루한 서류 작업 잘하잖아? 업체 계약서 몇 개만 좀 봐줄 수 있어?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내 동생이었고 그 모든 차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무게는 여전히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출장 뷔페와 꽃 장식 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우가 이미 행사 총괄 업체와 서명한 계약서에는 타이밍이나 배송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민우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나는 3일 밤을 새워 전화기를 붙들고 협상하며 그 위험한 조항을 삭제하고 더 나은 지불 조건을 따냈습니다. 민우는 내가 뭘 바꿨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마워 한마디 던지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계약금 문제였습니다. 행사 2주 전 사진작가와 밴드가 입금이 안 됐다며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민우가 업무 마감에 쫓기다 까먹은 것이었습니다. 이 예약들이 취소되면 파티는 엉망이 될 게 뻔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위한 전문 사진도 혜진 씨가 공들여 계획한 춤을 위한 음악도 없게 되는 셈이죠. 호텔 규정은 엄격해서 주요 업체가 빠지면 대관료 환불도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내 돈으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사진작가에게 1억 원, 밴드에게 700만 원, 최근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착수금을 쓰면서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우는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나, 진짜 생명의 은인이야.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돈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일했습니다. 꽃집에서 원래 견적에 없던 500만 원 상당의 추가 요금을 슬그머니 청구하려는 걸 잡아내고 직접 전화해 정정된 청구서를 받아냈습니다. 뷔페 업체가 주류 가격을 부풀린 것도 경쟁사 가격표를 들이밀며 20% 깎았습니다. 이 모든 수습은 내 진짜 고객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늦은 밤이나 새벽에 집에서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민우는 행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엎어질 뻔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모든 게 알아서 잘 굴러간 것처럼 보였겠죠. 호텔에서 녀석은 파티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됐는지, 세팅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에 대한 칭찬을 받으며 으쓱댔습니다. 혜진 씨는 녀석 옆에서 꿈을 이뤄줘서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식.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녀석은 사람들 앞으로 나를 끌고 가 집안의 실패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녀석의 실수를 바로잡고 구멍을 메우고 나쁜 계약을 뜯어고치지 않았다면 그 파티는 그렇게 열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진도 음악도 어쩌면 장소도 날아갔겠죠. 녀석은 혜진 씨네 가족과 직장 동료들, 처가 식구들 앞에서 무능한 인간으로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민우도, 피식. 그들은 매끄러운 행사만 보았고 모든 공을 민우에게 돌렸습니다.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기에 평소처럼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왔습니다. 진짜 위기에 처한 진짜 회사들을 살려내는 사업을 일구면서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나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는 딸. 그날 아침 조용한 부엌에 혼자 앉아 있자니 그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나는 또다시 녀석을 위해 모든 걸 해결해 줬는데 녀석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망신을 주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문했습니다. 왜 나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걸까? 왜 나를 한 번도 보호해주지 않은 사람을 나는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걸까? 차가운 커피를 바라보며 나는 아주 차갑고 명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내가 속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 내린 가족에게 내 자리를 인정받으려 애써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렵한 검은색 제네시스 SUV 한 대가 서울 도심의 내 작은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책상에서 내다보니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렸다. 최태석 대표였습니다. 그는 미리 전화도 없이 건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직 직원이 출근 전이라 내가 직접 안내 데스크로 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심플한 책상, 정리된 파일 캐비닛, 벽에 걸린 자격증과 고객들의 감사 편지들, 그의 눈에 분명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하지만 다가갈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수연 씨.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 있습니까? 나는 놀랐지만 민우의 상사가 왜 예고도 없이 찾아왔는지 궁금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를 구석의 작은 회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사담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평창 산장에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당신을 소개하며 강수연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바로 연결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 서서 보여준 태도, 아무런 동요도 없이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도 않던 그 침착함, 그게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더군요. 그는 잠시 멈추고 내 반응을 살폈습니다. 나는 그가 계속 말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15년 전 나는 인천에서 중견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확장을 했고 새 창고를 짓느라 과도한 대출을 받았고 불리한 장기 계약까지 맺어 현금 흐름이 말라가고 있었죠. 부도 처리까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년에 돌아가신 선친이 남긴 회사를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날려먹기 직전이었죠.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경력 초창기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 맡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26, 독립해서 기업 회생 컨설팅으로 내 이름을 알리겠다고 결심했을 때 한 젊은 컨설턴트가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최 대표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수수료 얘기도 먼저 꺼내지 않았죠. 그 컨설턴트는 몇 주 동안 장부를 샅샅이 뒤져 돈이 새는 구멍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엉망으로 계약된 운송 루트, 과도하게 책정된 공급업체 계약, 대출 조건에 숨겨진 위약금들까지, 그리고 정교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채권단 협상 우선순위, 부실자산 매각, 대량 해고 없는 운영 중복 제거. 그는 가방을 열더니 낡은 보고서 하나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표지에는 독립 재무 컨설턴트 강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사용하는 깔끔한 서식 그대로였습니다. 간결한 개조식 문장, 논리적인 흐름, 군더더기 없는 문구.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단 1시간의 비용도 청구하지 않고 회사를 살려냈으니까요. 계획이 실행되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우겼지만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막 개업해서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죠. 당신의 태도는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모습. 나는 빛바랜 페이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엑셀 시트를 분석하고 공급업체에 콜드콜을 돌리고 은행에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람세스 물류. 내가 조용히 말하며 기억의 조각을 맞췄습니다. 운송 루트를 통합하고 유휴 트럭들을 매각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뒤에 그 트럭들을 다시 사들일 때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았소. 그 자금으로 현명하게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냈지. 오늘날 내가 이끄는 이 거대한 기업은 전적으로 당신의 개입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너지는 모습만 보던 내게 가능성을 보여준 낯선 이의 무보수 지원 덕분에 내 인생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습니다. 파티장에서 나는 감사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다시 봤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유지하던 그 조용한 침착함, 그 옛날 보고서에 담긴 전문적인 스타일이 당신의 모든 것과 일치하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지만 고객들은 떠나갔고 나도 수백 건의 다른 일들 속에 그 기억을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고 하물며 10수년이 지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왜 지금 찾아오신 거죠? 내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묘사하는 당신의 모습이 내 회사를 구한 내가 아는 사람과 전혀 매치되지 않았으니까요. 팡파르 없이 나를 구해준 그 컨설턴트는 절대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민우가 내 직속 부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이는 어떤 패턴들을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묘한 여운이 감돌았지만 그는 화제를 돌려 내 현재 사업에 관해 물었습니다. 나는 최근 부도 위기에 가족 소유 유통회사를 구해낸 일, 공급망 문제로 휘청이는 지역 공급업체를 지도한 일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고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벽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는 내 개입 이후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짤막하게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사업부, 꾸준한 성장, 사회 공헌 활동들,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내 가족의 울타리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내 일의 가치를 이토록 인정해 준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수연 씨, 이번에는 제대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배웅했습니다. 제네시스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자랑이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첫 만남 이후 며칠간 이어진 통화와 미팅을 통해 최태석 대표는 과거의 인연을 넘어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로 대화를 옮겨갔습니다. 그는 약 10개월 전 부서 간 재무보고 불일치 때문에 회사 내부 감사를 은밀히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초기 단계에서 강민우가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최 대표는 차분하고 정돈된 태도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출력된 보고서, 이메일 기록, 주석이 달린 엑셀 시트가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형 마트 체인과의 물류 최적화 및 유통 관련 고액 계약 건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연하게 민우 개인의 성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녀석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임원진의 축하를 받았으며 승진 추천과 함께 두둑한 성과급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 업무는 박준호라는 입사 2년 차 대리가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6개월 동안 시장 데이터를 조사하고 재무 모델을 구축하고 초기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우는 막판 2개월에 팀에 합류해놓고는 조직적으로 공을 가로챘습니다. 이메일 기록을 보니 팀원들에게 모든 업데이트 사항을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더군요. 그러고는 그 보고 내용을 살짝 말만 바꿔서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건으로 받은 인센티브만 5천만 원이 넘었고 승진 가도에 탄력이 붙은 건 덤이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 대표는 18개월치 경비 지출 보고서가 담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개인적인 지출을 합법적인 비즈니스 비용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청구해왔습니다. 친구들과 간 부산 주말 여행은 잠재적 파트너와의 고객 개발 미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특급 호텔 숙박비는 네트워킹 행사 비용으로 둔갑했고 명품 정장이나 구두 같은 고가의 의류 구매비는 임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필수 이전 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약혼 파티를 위한 사전 답사 비용이나 뷔페 시식 비용 일부도 회사 계좌로 슬그머니 청구되었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총 1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눈에 띄지 않는 소액 영수증으로 시작된 패턴은 아무도 제지하지 않자 점점 대담해져 있었습니다. 최 대표의 포렌식 회계팀은 모든 항목을 개인 신용카드 명세서, 캘린더 일정, 여행 경로와 교차 검증했습니다. 불일치는 명백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시감을 느끼며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늘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편법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니까요. 문서화된 증거를 보니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시는 거죠? 나중 통화에서 내가 물었습니다. 최 대표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처리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2개의 작은 자회사를 인수했고 합병된 법인은 연 매출 500억 원 정도를 낼 겁니다. 중복 부서를 없애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 회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컨설턴트가 필요해요. 다음번 미팅에서 그는 정식 계약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6개월 계약, 보수 3억 원, 그리고 성과에 따른 연장 조항. 범위는 중복부서 감사, 운영 효율화 제한, 그리고 편견 없는 재무 통합 감독이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현장 방문, 데이터 분석, 이해관계자 미팅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보수는 내가 보통 1년 내내 벌어야 하는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배경을 이미 존중해주는 경영진과 함께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였습니다. 강민우에 대한 어떤 결정에도 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 박았습니다. 피식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최 대표가 확신했습니다. 증거는 독립적이고 그 자체로 입증되니까요. 당신의 역할은 오직 구조조정 프로젝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이 계약이 기존 고객 업무와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예비 일정을 짜보고 경기도와 서울 본사를 오가는 동선을 고려하고 내 사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았습니다. 기회는 엄청났고 최 대표가 보여준 신뢰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계약하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 최 대표는 지나가는 말처럼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광범위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회사 업무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강 팀장 주변 인물들과 연결된 계좌로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가 몇 건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골랐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없고 전후 사정 없이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직장 내 비위 행위 이상의 무언가가 수면 아래에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전자문서로 발송했습니다. 최 대표는 즉시 감사를 표하며 다음 단계인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현장 방문 일정, 주요 부서장과의 상견례 등을 안내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편견에 가려진 나가 아닌 내 실적 그 자체로 얻어낸 메이저급 기회였습니다. 앞길에는 도전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그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와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잔뜩 쉰 채로 튀어나왔습니다. 누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 제발. 우리는 회사 근처가 아닌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셔츠는 삐져나와 있었고 눈 밑은 폭했으며 평소에 그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혜진 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녀석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팀이 조여오고 있어. 법인카드 내역이랑 그 마트 계약건까지. 심각해지고 있어. 최 대표님, 사람들이 내 업무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한테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해. 나는 잠자코 그가 계속 말하게 두었습니다. 누나, 내일 훑어본 적 있잖아. 프레젠테이션 봐주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략에 대해 서로 상의했고 내가 누나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랬다고 확인만 좀 해줘. 그럼 내 말에 힘이 실릴 거야. 가족이잖아, 누나. 우린 항상 그래왔잖아. 목소리에 묻어나는 절박함은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오지 않았다면 속아 넘어갈 만큼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거짓말은 안 해. 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녀석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누나, 나한테 이 정도는 빚진 거 있잖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얼만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난 너한테 거짓말을 빚진 적 없어. 난 빠질 거야. 녀석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이거 터지면 내 커리어 끝이야. 결혼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게 다 날아간다고. 정말 누나가 그걸 망치는 장본인이 되고 싶어? 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네가 선택한 일이야, 민우야. 내 탓이 아니라. 녀석은 문 앞까지 따라오며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생각 좀 해. 그 후로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시간에 전화, 차단된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들.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다가 점점 비난조로 바뀌는 음성 메시지들. 내가 항상 자기 성공을 질투했다느니, 원망했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샀던 명절 선물이나 해줬던 부탁들을 들먹이며 이제 빚을 갚으라는 식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회사 보안 시스템에 이메일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내 업무용 이메일 주소와 거의 흡사한 도메인 글자 하나만 다른 주소에서 발송된 메일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개인 비용을 사업비로 돌리는 방법, 팀원의 성과를 내 것으로 재포장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들, 마치 내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준 것처럼 꾸며져 있었고,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나는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위해 공용 드라이브를 검토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좁은 시간대에 몰려서 생성된 파일들이었습니다. IP 로그를 추적해보니 정확히 민우의 워크스테이션 업무용 PC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스크린샷, 메타데이터, 접속 기록까지. 나는 이 자료들을 최 대표의 준법 감시인에게 먼저 보냈고 진술 요청이 왔을 때 내 입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나는 계약직 신분이자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로서 징계 청문회를 한쪽 벽이 유리로 된 관찰실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참관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꽤 침착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다림질된 정장에 준비한 메모를 들고 있었죠. 심사위원석에는 최 대표, 재무이사 CFO, 인사팀 김 부장, 그리고 사내 변호사인 이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불일치하는 영수증, 조작된 프로젝트 타임라인, 그리고 이제 나를 끌어들이려 했던 위조된 이메일들까지. 민우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촉박한 마감 때문에 분류 오류가 생겼다느니 팀 분위기상 공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거라느니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오자 그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 때문에 힘들었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인사팀 김 부장이 사무적인 말투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사기 및 업무 방해 미수를 포함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 회사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횡령 금액 전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회수할 것이며 사안의 고의성과 규모를 고려해 형사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민우는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아 옆문을 통해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지나가는 녀석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고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잠시 후 건물을 빠져나와 익숙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리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녀석이 몰락하는 걸 봐서 통쾌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는 듯한 깊고 차가운 안도감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 파국은 녀석이 결과를 무시하고 내린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온전히 녀석의 몫이었습니다. 축배를 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악순환이 드디어 끊어졌고 그 자리에 더 깨끗한 무언가가 들어설 공간이 생겼다는 조용한 인식만이 남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고모 강순자 씨로부터 우편으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쓴 정중한 편지로 온 가족이 고모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모는 엄마 쪽이 아니라 아빠 누님으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수십 년째 같은 집에서 홀로 지내오신 조용한 관찰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거절할까 했지만 편지 말미에 적힌 한 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부디 와주렴. 내가 도착했을 때 저녁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마당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세단, 민우의 SUV, 그리고 사촌 둘과 그 배우자들의 차까지. 식당 안식탁에는 10명분의 자리가 세팅되어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으며 갈비찜과 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73의 나이에도 눈빛이 형형한 고모가 현관에서 나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수연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끝에는 뻣뻣하게 굳은 부모님이, 그 옆에는 빈 의자를 옆에 둔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혜진 씨 자리였을 텐데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촌 마크, 민호와 리사 지은는 배우자들과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예의 바르게 시작되었습니다. 반찬을 돌리고 날씨나 명절에 대한 가벼운 잡담이 오갔습니다. 고모는 사람들이 접시를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탁 상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다 부른 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모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습니다. 이 집안은 수연이를 수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했어. 난 이제 그런 꼴 못 보겠다. 아빠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누님, 이건 좀... 고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 말 들어, 동생.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시해온 조카에 대해 말해줘야겠어. 8년 전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가 내 보험이랑 모아둔 돈을 훌쩍 넘었었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 그때 남은 병원비 0만 원을 아무도 모르게 내준 게 수연이었다. 고모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모르게 하려고 병원 재단을 통해서 돈을 보냈더구나. 나중에 수연이 앞으로 온 감사 편지를 보고서야 알았다. 엄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우는 접시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내가 불경기에 직장 잃고 조경사업 하겠다고 자본금 필요했을 때 고모가 사촌 민호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첫 1년을 버티게 해준 그 무이자 대출 누가 해줬는지 아냐? 수연이다. 2억만 원 천천히 갚으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지.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고모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리고 지은이 남편 고모가 지은 쪽을 보았습니다. IT 스타트업 망해가서 월세 밀리고 쫓겨나게 생겼을 때 6개월치 월세 조용히 막아준 사람. 그 사람도 수연이야.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끔찍한 건 고모의 목소리가 팽팽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학자금 펀드 일이야. 피식. 아버지께서 손주들 몫으로 주식 하나씩을 떼어 놓으셨지. 수연이 몫으로 0만 원이 있었어. 대학 등록금이랑 사회초년생 정착금으로 쓰라고. 근데 동생 내외 너희 둘이 그거 몽땅 빼서 민우 사립대 등록금이랑 첫 전세금에 보탰잖아. 아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돈은 가능성이 더 있는 아이한테 투자한 거야. 고모가 말을 잘았습니다. 너희는 수연이한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고 애 몫을 뺏어간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수연이는 혼자서도 잘할 줄 알았어요. 항상 그랬으니까. 민우는 성공하려면 도움이 필요했고 민우가 방어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다들 힘들었잖아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고 누나는 어쨌든 잘 됐잖아요. 고모가 민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잘 됐다? 네가 수연이 유산 가로채서 떵떵거리는 동안 수연이는 맨바닥에서 기어 올라왔어. 그리고 회사에서 그 사달을 내고도 지금 여기서 권리를 주장해? 민우가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건 별개죠. 회사 일은 재수가 없어서.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했지만 고모의 말을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모가 다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연이가 말을 안 한 건 너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서였어. 얘는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읽었으니까. 하지만 난 이 가족이 계속해서 수연이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꼴은 더 못 보겠다. 고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헛기침하며 뭐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엄마는 냅킨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민우는 음식만 뒤적거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폭로들이 나에겐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펀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육성으로 터져 나오는 걸 들으니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피식.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후식만 먹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웅얼거리는 작별 인사들, 대화를 더 이어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모가 내 차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내가 꼭 말하고 싶었다. 고모가 속삭였습니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나는 고모를 안아드렸습니다. 감사해요, 고모. 집으로 운전해 오는 길,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1년 뒤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모든 업무용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가족들의 이메일 주소는 전부 차단 필터를 걸었습니다. 편지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SNS 연결도 끊었습니다.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태석 대표와의 구조조정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일찍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합된 자회사들은 더 슬림해졌고 법규를 준수하며 수익을 냈습니다. 피식. 최 대표는 나에게 지분 옵션을 포함한 임원급 상임 고문직을 제안했고 나는 수락했습니다. 내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최 대표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은 새로운 고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능력에 걸맞은 규모의 일을 과거의 그림자 없이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강남 도심의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고 직원 2명을 채용했으며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는 프로보노 무료 변론, 활동도 선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목적 의식으로 채워졌고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건너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민우와 혜진 씨는 조용히 별거하다가 이혼했습니다. 회사로부터 당한 민사소송과 배상금 때문에 녀석의 예금은 바닥났습니다. 이자까지 붙은 판결금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취업 원서를 넣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신원조회에서 횡령으로 인한 해고 기록이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피식 녀석은 보수가 적고 불안정한 계약직을 전전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같은 집에서 더 조용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명절은 모임 없이 지나갑니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후회 섞인 말들이 들려옵니다. 사촌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보려는 노력들. 물론 그 메시지들은 내게 2번 다시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은 사진 속에서 그들은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건강이 나빠져 일찍 은퇴했고 엄마는 빈 시간을 채우려 봉사활동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내가 문을 닫아 걸었기에 그들은 내 삶으로 다시 들어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불행을 굳이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를 보며 느끼는 쾌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내 경계선이 단단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나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가끔 저녁에 서울의 야경을 보며 퇴근할 때면 나를 봐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던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고치는 데 쏟았던 그 에너지는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의 길을 닦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인정받기 위해 비틀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제 방향을 찾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독이 든 편에는 결국 스스로를 파먹어 치우고 그 사랑을 베풀던 사람들을 폐허 속에 고립시킬 뿐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건 잔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일궈온 것을 지키고 더 이상 그들의 짐을 짊어지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